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병원 응급실 간호사였습니다. 삶과 죽음이 맞닿은 공간에서 매일을 보냈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죠. 병원이라는 장소는 참 이상했습니다. 죽음이 오가는 긴장 속에서도 사랑은 피어났거든요. 저희는 병원 복도와 응급실 앞으로 가며 자주 만났습니다. 연애는 자연스러웠어요. 오랜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죠. 그리고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동료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모여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죠. 웃음과 박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이 절대 웃지 않았어요. 바로 제 시어머니요. 시어머니는 결혼식 내내 절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식 동안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살기를 느꼈어요. 사람들은 연신 제게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그 모든 소리보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죠. 시어머니는 어떤 미동도 없이 앉아 조용히 저를 지켜봤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표정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결혼식 내내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던데 혹시 어디 안 좋으신 건가? 원래 우리 엄마 표정이 좀 이상해. 남들도 그런 말 자주 하고 신경 쓰지 마. 이래서 아들은 안 된다니까. 신경 좀 써봐. 어디 아프신 걸 수도 있잖아. 체하셨던가. 아들 결혼식에 저렇게 한 번도 웃지를 않으신다고? 엄마가 원래 사람 많은 자리 싫어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말라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걱정할 것도 많다. 됐어. 신경 꺼. 괜히 너만 피곤해진다니까. 이상한데. 결혼식이 끝날 때쯤 하객들의 축하의 박수가 쏟아졌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무표정 그대로였습니다. 너무 서늘해서 제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어보았지만 시어머니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얼굴 위에 주름 하나 움직이지 않고 차가운 눈빛만 제게 보냈죠. 어쩌면 그 눈빛이 예고였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저에게 펼쳐질 긴 고통의 시작을 알리는 예고요. 결혼식은 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예고도 없이 매일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댁에서 신혼집을 해주셨기에 할 말은 없었어요. 초인종 소리도 없이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시어머니는 들어서자마자 신발장 위를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먼지가 묻어나면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시어머니는 가구의 위치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지적했습니다. 소파 위치가 불편하다, 커튼색이 마음에 안 든다며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죠. 어느 날 시어머니는 집에 오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고는 제가 한 반찬 냄새를 맡으셨죠. 그리고 한 입 맛을 보시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 간은 하나도 안 맞고 냄새까지 나서 도저히 못 먹겠다. 비위 상해서 이거야 원. 어머님, 제가 간호사잖아요. 아무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소금을 적게 넣다 보니 입맛에 안 맞으셨나 보다. 소금을 적게 넣는 거랑 맛이 없는 건 별개다. 네 기본 솜씨가 없으니 그렇지. 그나저나 이거 위생적으로 만든 거 맞니? 냄새가 왜 이래? 어머님, 지환 씨 결혼 전에 건강검진 때 고혈압에 동맥경화에 당뇨 진단 받았잖아요. 그거 지환 씨 나이에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아마 그 절임은 사과식초 때문에 냄새가 그렇게 느껴지시는 걸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이런 싱겁고 맛없는 걸 먹으라고 내놓냐고. 차라리 굶으라는 거지 뭐냐? 자신 없으면 그냥 반찬 가게에서 사 먹든가.
반찬 가게 음식들은 너무 달고 짜요, 어머님. 지금 지환 씨는 맛보다 건강을 생각해서 밥을 먹어야 하거든요. 어머님, 아시잖아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 너 뭐냐? 그럼 내가 내 아들 건강 생각 안 한다는 거야? 너는 원래 항상 그런 식으로 말대답하니? 아니요, 말대답이 아니라 저는 지환 씨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서 신경 쓴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니까 그렇게 실려오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정말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식습관부터 바꿔야 할 것 같아서요. 네가 뭔데 내 아들 식습관까지 바꿔? 이거 정말 건방지네. 제가 지환 씨 아내니까 지환 씨 건강 신경 쓰는 게 당연하죠. 어머님, 지금부터는 제가 책임지고 관리할게요. 아들이 건강해야 어머님도 행복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나름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막말을 하셔도 참고 웃으면서 말했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불만이 가득했죠. 그러더니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보면서요. 어머님, 아무리 제 음식이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다고 제가 만든 걸 쓰레기통에 다 쏟아버리시는 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하긴 뭐가 심하니? 사람 먹으라고 만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형편없는 음식을 가만두면 저녁에 우리 아들이 먹을 텐데 내가 그거를 보고만 있으라고? 형편없다뇨? 이것들 다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맞춤 건강식이라 어머님 입맛엔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이건 제 노력까지 무시하시는 거잖아요. 노력? 열심히 하면 뭐하니? 결과가 형편없으면 노력도 다 의미 없는 거다. 건강식? 그딴 건 너나 먹어라. 입에 안 맞는 음식이어도 사람 마음까지 쓰레기 취급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저 무시하시면 저도 어머님을 존중해드리기 어려워요. 뭐라고? 이제 아주 말버릇까지 엉망이구나. 내가 이 집안의 최고 어른인데 존중 못하겠다고? 싸가지 없는 것?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설탕 많이 넣고 소금 많이 넣고 음식 만들게요. 아니, 그냥 반찬 사가지고 와서 지환 씨 줄게요. 저도 그러는 게 편하겠네요. 제 마음속엔 매일 분노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그렇다고 터뜨릴 수도 없었어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었기에 남편과 싸우기 싫었고 친정에는 제 결혼 생활이 시작부터 불행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죠. 제 마음과는 상관없이 시어머니의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며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스트레스였죠. 저는 더 이상 집에서 편히 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일할 때가 좋았죠. 그러던 중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이 안 되었을 때였어요. 임신 소식을 알리자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욱 깊고 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무엇을 먹었는지 또 몇 시에 잤는지 제 일상을 하나하나 따졌죠. 제 몸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제게 건넸어요. 그리고 식단에 맞춰 먹게 했죠. 저는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먹고 시어머니가 허락한 방식으로 생활했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어쨌거나 제 아이를 위한 것이었으니 거부할 수는 없었죠. 더 큰 문제는 아이를 낳고부터였어요. 간섭이 더 심해졌거든요. 다만 그 간섭이 제가 아닌 아이에게 옮겨간 게 문제였어요. 출산 후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저 온전히 제 것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재빨리 제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가버렸거든요. 출산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 하나가 새롭게 도배가 되어 있었고 그곳에 모르는 가구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짐을 싸들고 저보다 먼저 저희 집으로 들어와 계신 거였어요. 그것도 합가의 형태로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살았습니다. 제 집에 제 공간은 없었어요. 어느덧 집 전체가 완전한 시어머니의 공간이 되었죠. 이래서 시댁에서 집을 해준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소리나 나오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마다 급하게 제 옆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아이를 빼앗아 갔죠. 저는 아이를 잠시도 안고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아이를 안고 잠을 재우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와 제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시어머니 방의 문은 굳게 닫혔죠. 매일 밤 저는 아이를 빼앗겼고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간섭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아이의 엄마였지만 온전히 엄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의 모든 것은 시어머니의 손아귀에 있었죠.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간섭에 대한 고통을 털어놓았어요. 지환 씨, 어머님이 자꾸 애 키우는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시니까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아이 엄마인데 아이를 내 품에 둘 시간도 거의 없는 게 말이 돼? 또 그 소리냐? 엄마가 손자 예뻐서 그러시는 거잖아. 아이, 좀 참으면 안 돼? 참으라고? 이건 단순히 예뻐하는 수준이 아니잖아. 내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어머님이 그게 싫다는 듯 애를 빼앗아 가버린다고. 뭔 소리야. 너 그거 자격지심이다. 엄마가 너 도와주려고 일부러 같이 지내는 거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좀 좋게 생각하면 안 돼? 남들은 애 좀 봐달라고 난린데 넌 봐줘도 난리냐? 아주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싼다, 똥을 싸. 지환 씨는 내 말을 전혀 이해 못해? 내 말 듣고는 있는 거야? 내 자식을 내가 안고 자는 것도 어머님 허락받아야 돼? 내 자식을 내가 목욕시켜준다는 것도 안 된다. 안아주는 것도 안 된다. 내가 서준이 엄마인데 왜 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아니, 네가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거야. 엄마는 육아 경험도 많으시고 그냥 너 힘들까봐 도와주시는 거잖아. 여보, 그게 아니라니까. 어머님은 그냥 내가 서준이랑 같이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신다고. 제 말에 남편은 말없이 한숨만 쉬더군요. 남편 눈에는 그저 귀찮음이 한가득 담겨 있었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저는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시 말을 꺼내려 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겠다는 듯 볼륨을 더 키웠죠.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싸늘하게 저를 바라보았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어. 우울증 진단 받았고. 뭐? 정신과? 야, 너 제정신이냐? 진짜 꼴값을 떤다. 애 낳고 좀 힘들다고 유세 떠냐? 아주 온갖 생색 다 내는구나. 뭐? 생색, 꼴값? 여보, 내가 얼마나 힘들면 정신과까지 갔겠어. 최소한 위로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만 애 키우냐? 너만 애 낳았어? 다른 여자들도 다 그렇게 살아. 저는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줄 알았던 남편이었는데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내 남편이라면 제 입장에서도 생각해달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죠.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된 채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지환 씨, 제발 내 입장 한 번만 생각해줘. 어머님 이제 그만 집으로 가시라고 하자. 또 시작이네. 그만 좀 해라. 넌 지겹지도 않냐? 지겨워? 난 지금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이야. 알아? 생각해보니 나도 네 배부른 투정에 숨이 막힌다. 아, 제발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왜 나한테까지 난리야? 아, 진짜 존나 짜증나네.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이 멍청한 것 같은 일하고. 뭐라고? 바람 쐬고 온다고! 그 말 말고 마지막에 멍청하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 아, 지치니까 그만하자. 남편은 결국 제 말을 무시한 채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에게 외면당한 고통이 시어머니의 간섭보다 더 깊고 아팠죠. 저는 이 집에서 외톨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귀가는 점점 늦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남편이 수상했어요. 병원 일이 많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저도 그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남편 스케줄을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제 직감이 계속 경고를 보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남편 핸드폰 잠금 패턴은 이미 연애 때부터 알고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열 수 있었죠. 바꾸지도 않았더군요. 아니 어쩌면 남편은 처음부터 숨길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 핸드폰의 메시지 창을 열었어요. 화면 속에는 남편이 병원 간호사와 주고받은 수많은 은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들, 제가 전혀 알지 못한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제 휴대폰에 옮겨 담았어요. 이미 제 마음이 차갑게 굳었는지 손도 떨리지 않더군요.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남편마저 저를 배신한 현실에 가슴이 저렸죠.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당황한 척하며 모든 것을 부정했어요. 이런 뻔뻔함도 이혼을 향해 가는 그 흔한 과정이라 생각했죠. 증거 사진과 메시지를 보여주자 남편 표정이 곧바로 변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없었어요. 대신 이 상황에 대한 짜증만이 남편 얼굴에 떠올랐죠. 이 사진들 봐. 이러고도 계속 거짓말이야? 네가 병원 간호사랑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사진까지 다 있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이혼해. 뭐? 어쩌라고. 얜 그냥 스트레스 프리용으로 즐긴 거야. 넌 의사 와이프쯤 하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 겨우 이런 걸로 이혼? 어디서 감히 이혼을 들먹여? 주제 파악 못하고 헛소리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덮어. 덮어? 넌 양심도 없니? 어쩜 그렇게 뻔뻔하냐? 아니면 원래 이렇게 쓰레기였어? 야, 말 좀 가려서 해. 날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너랑 살면서 내가 숨 막혀 죽을 뻔했어, 알아? 그래서 숨 좀 쉬려고 만난 거라고. 그래. 그럼 이혼해서 실컷 숨 쉬고 살든 죽든 알아서 해. 저는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절차를 진행하며 저는 제 마음속 남편의 존재를 지워갔죠. 시어머니의 끝없는 간섭과 남편의 배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자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다짜고짜 제 아들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죠. 윤세야 인연, 당장 내 손자 내놔. 네가 뭔데 내 핏줄을 데리고 가? 네가 감히 내 손자를 데려가겠다고? 어머님,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누구한테도 줄 수 없어요. 네 아이? 그 아이가 누구 핏줄인지 몰라서 그래? 당장 내놔. 너는 키울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 어머님, 자격 없는 건 제가 아니라 지환 씨예요. 바람 피우고 가족 망친 사람은 어머님 아들이라고요. 너 지금 감히 내 아들 욕을 해? 시어머니는 집안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꽃병이 깨지고 액자가 부서졌어요. 저는 아이를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시어머니를 막았죠. 바로 경찰을 불러 시어머니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난장판 속에서 더 이상 내가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싸워야만 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남편과 간호사의 메시지,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남편은 그 많은 증거 무더기 속에서도 끝까지 저를 비웃었죠. 멍청하고 돈 없는 제가 무얼 할 수 있냐고요. 아마도 시댁에서 큰돈을 들여 불러온 대형 로펌 변호사를 믿는 듯 했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있어 저와의 이혼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저 제 아들의 양육권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판사님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그 태도를 매우 괘씸하게 생각한 듯합니다. 남편 쪽에 엄청난 변호인단에도 불구하고 제 손을 들어주었죠. 저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이건 앞으로 있을 제 긴 싸움의 첫 번째 대승리였어요. 법정을 나오자마자 남편이 저를 쫓아왔죠. 얼마면 돼? 얼마면 되는데? 원하는 돈 다 줄 테니까 애만 넘겨. 너 혼자 키워서 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너 같은 인간 밑에서 소준이 크면 어떻게 클지 뻔히 보인다. 그래서 더 안 돼. 내 아이는 절대 못 줘. 이미 판결 났어. 적당히 해. 너 어차피 혼자서는 애 못 키워. 돈 없으면 결국 애만 불쌍해지는 거라고. 이제부터 불쌍한 건 너겠지. 이대로 다 끝난 줄 알아? 너랑 그 간호사한테 상간녀 소송도 걸 거고 병원 사람들 앞에서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다 폭로할 거야. 네가 의사 가운 벗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게. 기대해. 윤세야, 너 계속 그렇게 나대라. 아주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네, 맞아요. 저는 그 간호사에게 상간녀 소송도에서 위자료를 뜯어냈고 병원에서 일할 때 알던 수많은 지인들에게도 남편의 외도를 공개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일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큰소리 쳤지만요. 대체 훼손당할 명예가 있기는 한가 싶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병원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시어머니가 동네에 개인 병원을 차려줬다는 소문을 듣기는 했네요. 저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을 완전히 마감했습니다. 이혼 후 다시 간호사 일을 시작했어요. 홀로서기의 첫 단추는 역시 취업이죠. 아이는 친정엄마가 대신 봐주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병원과 집만 오가던 저는 자전거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결혼 이전에도 자전거를 타는 게 제 유일한 취미 생활이었거든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제게 주말에는 아들을 잠시 봐줄 테니 나가서 바람을 쐬고 오라는 친정엄마의 제안이었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고 달릴 때마다 마음이 잠시 고요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자전거를 타다가 그만 넘어졌죠. 무릎이 까졌고 피가 흥건히 흘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같은 동호회 회원인 준기라는 이름의 남자였죠. 키도 크고 얼굴도 모델같이 생겨서 동호회 여자 회원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남자였어요. 평소 그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기는 넘어진 제 옆에 무릎을 꿇고는 무심히 소독약을 바르더군요. 제가 원래 라이딩 할 때 항상 구급약 챙겨 다니거든요.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좀 소독해야 할 것 같아요. 잠깐만 참으세요. 그날 이후 준기는 제 곁을 자주 맴돌았어요. 눈만 마주치면 제게 다가와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때까지 이 남자의 관심이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준기는 틈만 나면 개인적인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준기 씨,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요.
준기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 아니니까 저한테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세아 씨가 이혼을 했든 아이가 있든 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세아 씨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준기 씨가 상관없다고 해도 저는 신경 쓰여요. 괜히 부담스럽기만 하니까 부탁드릴게요. 세아 씨, 부담 갖지 말아요.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도 안 되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세아 씨가 좋아서 다가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후 준기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준기는 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받기 부담스러운 목걸이 선물이었죠. 뿐만 아니라 제 아들 선물까지 준비를 해왔더군요. 저는 이 남자의 친절이 불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대체 젊은 여자 회원들을 두고 나한테 왜? 라는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혼을 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기에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남자의 관심을 잘라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전거 동호회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준기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 이놈이 오늘은 뭔가 사고를 치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한 번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 남자의 관심을 쳐내거나 그게 아니라면 제가 동호회를 그만두거나요. 세아 씨, 저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한번 만나봐요. 세아 씨 마음 제가 잘 알아요.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 있어요. 고마운데 준기 씨, 전 아직 누굴 다시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은 아이랑 저만 신경 쓰고 싶고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천천히 마음 열어주시면 돼요. 아니요. 기다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맞아요. 미안해요, 준기 씨. 저는 준기의 제안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에 대해 아는 바도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 저는 동호회 사람들 중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준기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 남자에 대해 아는 게 없더군요. 아무도 이 남자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게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준기의 SNS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터넷상에 사진도 글도 아무런 흔적도 없었죠. 며칠 후 준기가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결국 제 집까지 찾아온 거에 대해 극도의 불쾌함이 치솟았어요. 대체 내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준기는 제게 간절하게 잠시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세아 씨, 제가 왜 자꾸 세아 씨 주변을 맴돌았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세아 씨 봤을 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세아 씨가 제 첫사랑과 너무 닮았거든요. 그 사람과 저 결혼까지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그날부터 숨만 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세아 씨 보니까 마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마치 꿈처럼요. 제겐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웃어주는 세아 씨가 너무 소중해서 자꾸만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불편하게 만들어서. 근데 제 마음 진짜였어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너무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런 속사정이 있다는 것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았어요. 제 앞에서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는 준기를 보니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죠. 세아 씨, 부담 갖지 말아요. 꼭 연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좋은 친구로라도 곁에 있게 해주면 안 돼요? 가끔 밥 같이 먹고 가볍게 근교로 드라이브 정도만 해줘요. 부탁이에요. 준기 씨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저도 무조건 싫다고 말하긴 어렵네요.
솔직히 아직 마음은 편하지 않지만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 시간 좀 주세요. 하지만 이상하게 준기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쩌면 이 남자의 말이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촉이랄까요? 준기가 이야기를 이어가려던 순간 테이블 위에 있던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저는 분명 보았어요. 준기에게 전화를 건 사람의 번호 끝자리를요. 그 전화번호에 저는 심장이 벌떡벌떡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기는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당황해하며 전화를 받겠다고 밖으로 나갔죠. 이 남자가 카페를 나간 후에 제 마음은 확실히 정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인간을 절대 믿을 수 없다고요. 이 자식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었어요. 그가 방금 전까지 눈물을 보이며 제게 했던 모든 말은 거짓이 분명했습니다. 연기 대상감이더군요. 처음부터 제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거였어요. 중요한 건 그 의도를 아직 제가 파악 못한 것 뿐이었죠. 얼마 후 준기가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도망가야 했어요. 준기 씨, 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먼저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요. 준기 씨 때문은 아니고 아이 문제로 전화가 와서요.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럼 얼른 가보세요. 아이 일이라면 어쩔 수 없죠. 준기와 헤어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준기는 끊임없이 제게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인간을 계속 피했죠. 일이 많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반은 사실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준기의 뒷조사를 했거든요. 대체 내게 접근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인 미란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세아 씨, 있잖아. 준기 씨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좀 들려서 말이야. 소문? 무슨 소문이요? 준기 씨가 예전에 다른 동호회에서 돈 문제로 크게 사기를 쳐서 쫓겨났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거 듣고 나 너무 놀랐잖아. 사기요? 확실한 거예요? 응, 나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소문 전해준 사람이 그쪽 동호회 사람이라 정확히 안다고 했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다? 더 충격적인 거요? 뭔데요, 미란 씨? 준기 씨 본명이 준기가 아니라 송길태래. 미친 거 아니니? 왜 이름까지 가명을 쓰면서 동호회에 다니는 거야? 그 사람이 엄청 위험한 사람이니까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내 지인이 몇 번이나 강조하더라고. 그러니까 세아 씨도 조심해. 미란 씨,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준기라는 이름은 가명이었습니다. 정말 파면 팔수록 괴담만 나오는 인간이었네요. 충격이었어요. 이 남자 뒷조사를 하면서 그의 본명조차 몰랐다니 말입니다. 이제 저는 더 큰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 사기꾼이 내게 접근했을까 하는 의문이요. 지난번 카페에서 만날 때 준기, 아니 송길태가 전화를 받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스치듯 보았던 울리는 송길태 핸드폰 속 전화번호는 전남편 전화번호가 분명했어요. 전남편과 이 사기꾼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던 것이었죠. 송길태와 전남편이 서로 연락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섬뜩하게 겹쳐졌어요. 그놈들이 저를 향해 무언가 끔찍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느껴졌죠. 대체 그 계획의 끝이 어딘지 두려웠습니다. 저는 송길태와 전남편이 제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손 놓고 있으면 눈 감고 당할 게 뻔했죠.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했어요. 송길태 그놈을 만나 직접 물어보기로요.
물론 이 사기꾼 놈이 순순히 이유를 말해줄 리는 만무했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이 사기꾼 놈을 포섭하는데 들어간 만큼의 돈도 제게는 없었고요. 그래서 방법을 짜내었습니다. 다소 위험한 방법이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뒤 전 송길태를 만났습니다. 절 바라보는 송길태의 얼굴엔 일말의 의심도 없었어요. 제가 웃으며 그 사기꾼의 데이트 요청을 받아줬거든요. 제 진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송길태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거요. 자신의 데이트 신청을 제가 받아줬다고 생각한 송길태는 매우 신나 있더군요. 생각보다 허접하고 허술한 놈이었어요. 저희들은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송길태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야 했거든요. 영화관이 제 계획에 아주 딱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영화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화가 시작됐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는 척하면서 곁눈질로 송길태에게 온 신경을 집중했죠. 옆자리에 앉아있는 송길태의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크게 뛰었어요. 너무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려 옆에 있는 송길태에게 제 계획을 들킬 것만 같았죠. 세아 씨, 뭐 잘못한 거 있죠? 네? 제가 무슨 잘못을...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봐요. 없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 아까부터 엄청 긴장하고 떨길래, 뭐 어디 불편해요? 제가 하도 오랜만에 남자랑 데이트를 해서 떨려서 심장이 나만하질 않네요. 준기 씨가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영화 중반부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송길태는 영화가 재미있는지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저는 손을 바들바들 떨며 화장실로 간신히 갔습니다. 사실 송길태가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송길태 가방을 조심스럽게 뒤졌어요. 소매치기처럼요. 목적은 송길태 가방 안에 들어있는 그 사기꾼의 핸드폰이었죠. 태어나 처음이었어요. 몰래 남의 가방을 뒤지기는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간신히 가방 안에 있는 핸드폰을 송길태가 눈치채지 못하게 꺼낸 저는 화장실로 향한 거였어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손은 눈에 보이게 바들바들 떨리고 있더군요. 저는 영화관에 들리기 전에 카페에 있을 때부터 송길태가 핸드폰을 여는 패턴을 외워두었습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그놈 핸드폰을 열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패턴을 틀렸는지 모릅니다. 간신히 패턴을 맞춰 핸드폰을 열었어요. 많은 대화는 이미 삭제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지워지지 않은 단 한 통의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전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온 문자였어요. 그것도 영화를 보기 직전에 온 문자더군요. 그 문자를 확인한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송길태, 잔금 제대로 받고 싶으면 일 처리 확실히 해. 윤세야 그년이 계속 안 만나겠다고 뻗팅기면 강제로 네 여자로 만들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모든 것이 분명했어요. 송길태는 처음부터 전 남편과 함께 움직였던 겁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셔 간신히 떨리는 손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송길태 핸드폰 화면을 촬영해 제 핸드폰에 옮겼습니다. 아직은 제가 송길태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송길태 이놈에게 들키면 안 되었어요. 전 다시 영화관으로 돌아갔어요. 조용히 송길태의 핸드폰을 저희 자리 바닥에 떨어뜨려 두었죠. 잠시 후 영화가 끝났습니다. 상영관 불이 켜졌고
송길태는 자기 가방 안에 핸드폰이 사라진 걸 눈치챘는지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곧 바닥에 떨어진 자기 핸드폰을 발견하곤 안심하더군요. 준기 씨,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벌써요? 아쉽네. 그럼 다음엔 사람 많은 데 말고 조용한 외곽 쪽에서 드라이브라도 가죠. 어때요? 일단 지금은 정말 급해서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네. 기다릴게요. 조심히 가요. 내 사랑 세아씨. 저렇게 말하며 윙크까지 하는데 하마터면 그 누나를 찔러버릴 뻔했네요.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웃어주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 인간이 저를 도심 외곽지로 유인하는 이유는 뻔했습니다. 전 남편의 지침을 따르려는 거겠죠.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다 못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송길태와 전 남편 그리고 저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죠. 제가 불리한 싸움이었어요. 2대1이고 저는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송길태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거든요.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아마 바짝 약이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집으로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그 서류를 보는데 이제 시작인가 싶더군요. 본격적인 저를 향한 전 남편의 공격이요. 그것은 전 남편이 제기한 소송장이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결혼 생활 중에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그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죠. 전 남편은 돈이 궁한 놈도 아니었어요. 아니, 엄청 많은 집안 아들놈이었죠. 그런 놈이 이혼까지 한마당에 이런 소송을 한 이유는 뻔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의 양육권을 뺏기 위한 전초전이었죠. 그리고 이 소송에서 사용될 인간이 누군지도 눈에 그려졌어요. 바로 송길태 그놈이 분명했어요.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서 싸우겠다는 뜻으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죠. 인정 못합니다. 딱 적어 보냈어요. 소장을 받고 2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전 남편은 법정 건너편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인간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저를 조롱하는 듯 느껴졌죠. 저는 피하지 않고 전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서로 각자의 인생을 걸고 한판 하자는 느낌이었어요. 법정이 열리자 송길태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놀랍지도 않았어요. 윤세아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윤세아 씨가 한지환 씨와 이혼 전이었습니다. 윤세아 씨는 저에게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윤세아 씨가 미혼인 줄 알았고 결혼한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윤세아 씨와 저는 여러 번 호텔에서 만났고 아주 아주 농도가 높은 성인들만 하는 그런 걸 하며 즐기는 관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윤세아 씨의 몸의 특징적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세아 씨 왼쪽 젖가슴 안쪽에 작은 점 2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평범한 위치가 아니라 매우 은밀한 부위라서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위치예요. 윤세아 씨가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점 2개를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지 설명해 봐야 할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훈련시킨 구체적이고 치밀한 거짓말들이었어요. 이어서 전 남편의 변호사는 제가 최근에 송길태를 만났던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사진들 중에는 송길태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영화관에서 만났던 사진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 변호사는 온갖 거짓말을 하며 저를 상간녀로 몰아갔죠. 그 거짓말들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놈들의 말을 들었어요. 저를 향한 방청석의 시선이 차가웠죠. 그 시선들 사이에는 전 시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저를 향한 혐오감을 숨기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이 고용한 송길태의 증언과 거짓 증거들 퍼레이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저는 사실 영화관 사건 이후 흥신소에 송길태와 전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해 두었어요. 그리고 사기꾼 송길태와 인간 쓰레기 전 남편이 경기도 외곽지에서 만나는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확보해 두었죠. 저는 바로 그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증거 자료 추가 제출 요청드립니다. 변호사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정 서기가 그것을 전달하고 법정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어요. 그 사진에는 전 남편이 송길태에게 돈이 가득 들어있는 사과 박스를 전달하는 모습과 그것을 열어 돈다발을 보고는 환하게 웃는 송길태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민간 조사원이 촬영한 것으로 두 사람이 사전 공모를 위해 은밀히 만난 정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송길태의 주장은 제 의뢰인 윤세아 씨의 전 남편, 즉 환지한 씨의 사주를 받고 조작된 증언이 분명합니다. 저희 측은 이 둘이 사전에 여러 차례 경기도 외곽지에서 만나 이 사건을 공모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있습니다. 사전에 만남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거짓 증언을 사주한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공모를 했다니요. 그 말 정정해 주세요. 원고 측 주장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 측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이므로 이유는 들어보겠습니다. 피고 측은 증인 송길태 씨와 원고 환지한 씨의 만남이 위증 교사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음 사진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쪽에서는 바로 다른 사진을 추가로 보였어요. 바로 제가 영화관 화장실에서 촬영한 송길태 문자 메시지였죠. 남편이 송길태에게 보낸 그 문자요. 스크린에는 문자 메시지 한 줄이 확대되어 떴습니다. 송길태, 잔금 제대로 받고 싶으면 일 처리 확실히 해. 윤세아 그년이 계속 안 만나겠다고 뻗팅기면 강제로 네 여자로 만들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순간 방청석에서 웅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남편 얼굴을 보니 제가 내민 뜻밖의 증거에 당황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전 남편 변호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래요, 니들 패배입니다. 문자 내용은 송길태 씨의 핸드폰에서 직접 확인된 것입니다. 기기 일치 여부는 통신사 자료를 통해 검증을 요청드리며 저희는 이 자리에서 송길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공식 요청드립니다. 판사는 몇 차례 서류를 넘기고는 송길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송길태 씨, 지금 이 법정에 제출된 사진, 문자 모두 사실입니까? 사과 박스에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힘든 돈 거래가 오고 가는 사진이 있는데 이 돈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 가능합니까? 송길태는 자리에서 등을 곧게 펴지도 못했습니다. 아주 땅에 굴이라도 파서 기어 들어가고 싶었겠죠. 목덜미까지 빨갛게 물든 채 땀을 닦을 손수건도 찾지 못한 듯 보였어요. 판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진술한 것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와 사전의 공모의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에 대해 신중히 답변하지 않으면 법정 모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송길태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입을 뗐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달싹일 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아주 죽고 싶었을 거예요.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도 딱 죽고 싶어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상상도 못했겠죠. 자기 발밑에 있다고 생각한 멍청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반격하리라고는요. 판사는 한동안 말을 멈추고 제출된 증거들을 조용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본 법정은 증인 송길태의 진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사진과 문자,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 진술 간의 불일치 등을 고려했을 때 증인 송길태의 진술은 허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고 측은 증인을 통해 법정을 기만했고 위증과 증거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사법 절차에 대한 중대한 훼손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전부 기각합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합니다. 전 남편이 패소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전 남편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입술을 꼭 깨문 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이건 저도 상상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원고 자리에 앉으세요. 더불어 원고는 고의로 조작된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쳤으며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사진과 문자로 확인됩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법원 직권으로 원고와 증인에 대해 위증죄, 무고죄, 증거 위조죄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합니다. 와, 그 자리에서 직권 고발이 발생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저도 예상 못했거든요. 판사님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판사님의 그 말에 법원은 난리가 났죠. 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던졌어요. 그래서 경위에게 끌려나갔죠. 전 남편 또한 말도 안 된다고 판사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전자전이었네요. 그때 법정 안에 대기하던 법원 경위가 재빠르게 다가가 전 남편 앞을 막았습니다. 판사님 지시에 따라 절차상 동행 요청드립니다. 뭐 이 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말 한마디면 너 옷 벗기는 거 일도 아니야. 저리 안 꺼져?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협조 안 해주시면 강제로 구금될 수 있으면 통보해드립니다. 재판부의 고발 조치 이후 검찰은 곧바로 전 남편과 송길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 남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요.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오해일 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죠. 증거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난 송길태 그 새끼한테 자료를 받은 것뿐입니다. 모든 자료는 그놈이 조작한 거라고요. 나한테 수고비 받으려고 그놈이 조작한 거라니까. 난 억울하다고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경찰은 송길태 핸드폰을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했거든요. 포렌식 결과 전 남편의 위증 교사는 확실해졌죠. 무엇보다 모든 죄를 송길태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전 남편의 행동에 송길태가 어쩌겠어요. 아주 열받아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며 분노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송길태는 전 남편이 모든 일을 돈 주고 시켰다고 수틀어지면 저를 강제로 범하라고 전 남편이 시켰다는 말까지 다 불어버린 거죠. 결국 전 남편은 법정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송길태 또한 공범으로 구속되었어요. 전 남편의 형사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일부러 법정 방청석에 섰습니다. 사실 민사소송 때는 떨리기도 해서 화장도 못하고 맨 얼굴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 남편의 형사 재판 때는 풀로 꾸미고 갔어요. 그 어느 때보다 예쁘게 화장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피고석에 전 남편과 송길태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죠.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한지원에 대해서 선고한다. 피고인은 무고죄, 위증교사죄, 강간교사죄, 증거위조죄의 혐의로 기소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죄질이 중하고 사법 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 송길태에게 강간교사까지 의뢰한 부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마저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 판단한다. 이에 따라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증거위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강간교사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을 각 선고하고
이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을 합산하여 징역 8년에 처한다. 다음 피고인 송길태에 대하여 선고한다. 피고인은 위증죄 및 증거 위조죄와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위법 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에서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증거 위조 공범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각 선고하고 이를 합산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양 피고인의 형은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하고 즉시 시행한다. 전 남편은 유죄가 선고되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뭐가 억울한지 한 번씩 소리도 지르더군요. 송길태는 그저 울먹이며 고개를 떨구었고요. 저는 조용히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판결이 나올 때 낮게 박수를 쳤어요. 전 남편과 저의 길고도 긴 싸움은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제 제발 이 악연이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아직 악연이 남았네요. 전 남편이 법정 구속된 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모든 게 조용해지는 듯 했어요.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법적 절차들도 정리되고 이제 저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가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왔어요. 땡땡동에 땡땡병원 알지? 모르겠는데? 무슨 병원? 뭐야, 네 전 남편이 개원했던 병원 말이야. 아, 그런데 거기가 왜? 폐원했대. 하긴 원장이 빵에 가 있는데 유지가 되겠니? 장비도 다 최신으로 가져다 둬서 돈 엄청 들였다던데. 네 전 시어머니 제대로 망했겠다. 이런 걸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건가? 이혼 후 전 남편이 차린 개인 병원이 결국 폐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죠. 그리고 3일 뒤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전 시모였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악연이었어요. 전 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손가락을 들어 저를 가리켰습니다. 너, 이 망할 년,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망쳤어. 너 때문에 다 망했다고.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네 년이 다. 전 시모는 보기에도 무서울 정도로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무슨 공포영화 좀비를 보는 듯 했죠. 그러더니 저를 향해 전 시모가 달려오는데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쳐지더라고요. 무서워서요. 전 시모는 제 앞에 달려와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저는 몸을 피할 틈도 없었어요. 너 이 악마 같은 년,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다 망쳤어. 내 아들 이렇게 만든 게 다 네 짓이라고. 오늘 내가 널 죽여서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는 걸 밝혀야겠다. 그만해요, 아줌마. 정의요? 이 모든 건 아줌마 아들이 지 스스로 무덤판 일이라고요. 남 탓하지 말아요. 이거 나요. 노인 공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당장 안 놓으면 노인 공격입니다. 시끄러워. 네가 감히 어디서 내 아들을 모함해? 처음부터 다 네 탓이었다.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해. 이 아줌마가 진짜. 아줌마, 난 분명 경고했어요. 저는 전 시모의 손목을 잡고 그대로 밀어냈습니다. 전 시모는 중심을 잃고 길바닥에 주저앉았지만 그 자리에서도 계속 비명을 질렀죠. 내 아들이 아니라 네가 감옥에 갔어야 했어. 아니, 네가 차라리 죽었어야 했다고 이 망할려나. 제발 죽어라. 제발 번개 맞아 죽어버려. 아줌마, 그렇게 저주하셔도 소용없어요. 감옥은 아줌마 아들 죄지어서 간 거니까 억울하시면 면회나 잘 다녀오세요. 전 이제 제 인생 행복하게 살 테니까요. 그리고 아줌마 아들 8년 뒤에 출소하면 그때 아줌마 아들한테 번개 조심하라고 하고요.
제 말을 들은 전시모는 다시 일어나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빨랐죠. 달려오는 전시모의 뺨을 향해 제 손바닥을 붕 하고 휘둘렀어요. 제 손바닥이 정확히 전시모 뺨에 맞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저희 쪽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그래서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아들 옥바라지나 잘하세요. 무고죄, 위증교사죄, 증거위조죄, 강간교사죄. 아줌마 아들 죄 더 말해봐요? 동네 사람들 다 듣게 해드릴까요? 아줌마 아드님이 얼마나 훌륭한 짓을 하셨는지요. 이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당장 입 닥쳐. 그 말에 전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을 발로 찼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엉엉 울기만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이 바뀌었어요. 저는 현재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제법 커서 제게 매일 애교를 떨죠. 아침이면 제가 먼저 일어나 아이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를 등교시킨 후엔 조용히 차를 마십니다. 점심시간이면 근처 도서관에 들르고 밤이 되면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준 뒤 조용히 불을 끕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요. 제 힘든 시절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잃은 것도 많았지만 제 힘으로 지켜낸 것도 있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제 곁에 남아있고 그 아이가 웃는 얼굴 하나로 하루를 살아낼 이유가 됩니다. 힘든 시절을 지나온 저는 이제 평범함이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하루, 아이와 함께 보내는 저녁, 그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